한국 고전 베스트 30 주생전. 권필. 이 작품은 선조 때의 문인인 권필이 지었다. 자를 여자 호를 석주라 했다. 본관은 안동이요 습제 벽의 아들로 선조 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송강 정철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송강의 풍모를 사모하여 송강이 강계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을 때 동학, 이한룰과 같이 찾아가 배우니 송강이 크게 반가워하며 천상에서 내려온 두 신선을 보게 되었다고 하며 두 사람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신선 같은 품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권필은 공명의 뜻이 없어 과거도 보지 않고 시주로 도락을 삼고 가난하게 살았다. 31세 되는 해 여러 문신들의 추천으로 동몽 교관의 벼슬을 받았으나 의관을 갖추고 예조에 나아가 배알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결연히 사퇴하고 말았다고 한다.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나 국왕이 의주로 피난할 조의가 분분할 때 국왕을 잘 보필하지 못한 이산해, 유성룡 등을 처단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정구가 대문장가로 알려진 명사 고천준을 맞아 대접하게 되어 문사를 고를 때 한낱 야인의 몸으로 권필이 뽑혀 안팎으로 문명을 떨쳤다고 한다. 광해군의 비형으로 전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유희분을 풍자하는 국류시를 지어 퍼뜨리자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그 시를 지은 사람을 찾던 중 광해군 4년 김직재의 모옥에 연루된 조순윤의 집을 수색하다가 그 시를 발견하였다. 광해군이 권필을 친히 국문하여 처형하려고 하였으나 백사, 이항복 등의 구명으로 죽음을 면하고 귀양 갈 때 동대문 밖에 어떤 사람이 준 술에 취하여 죽으니 그때의 나이가 43세였다. 권필은 40평생 긴 불기은으로 처세하였으나 그의 문장은 당대를 울렸고 동학 이한룰보다도 낫다고 평하였다. 그의 문집 석주집이 남아있다. 주생전에 대하여. 이 작품은 작자가 선조 26년 봄에 송도를 갔을 때 이 작품의 주인공 주생을 여관에서 만났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으로 의사를 하는 가운데 그가 지어서 보여주는 답사행이란 사곡 중에 연애 사건을 추궁하자 주생이 숨기지 못하고 자기의 실연담을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돌아와서 기록했다는 발문이 이 작품의 끝에 있으나 이것은 고전 작가들이 흔히 쓰는 가탁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작품을 작자의 창작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 작품의 창작 연대는 선조 26년으로 잡아야 하겠다. 이 작품은 중국 명대를 배경으로 하고 남주인공 주생과 두 여주인공 기생 배도와 귀족의 딸인 선아와의 삼각 연애를 주제로 한 애정 소설이다. 남자 주인공 주생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나 몰락하여 기생이 되어 있는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기생의 신분으로 운명에 얽매여 우는 여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해 놓았다. 기생 배도의 눈물겨운 사랑의 호소를 받은 주생이 배도를 사랑하다가 귀족의 딸인 선화를 만나고부터는 배도에 대한 사랑이 선화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배도는 고민 끝에 유언을 남겨놓고 병사함으로써 주생과 배도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기생이란 신분에 대한 사랑의 염증을 느꼈는지 알 수 없으나 귀족의 딸 선화에게로 사랑을 옮긴 주생은 배도의 죽음과 공부를 가르쳐 주던 선화의 동생의 죽음을 당하여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나 어머니의 친척인 장노인을 찾아가 선화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장노인의 주선으로 선화와 정식으로 약혼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에 출정하게 됨으로써 주생과 선화의 결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다른 고전 소설에서 볼 수 없는 남자의 배신으로 인한 한 여성의 죽음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고 천한 기생에 대한 사랑보다는 귀족의 딸을 택하는 남자의 이기적인 생각, 여성의 선천적인 애욕과 질투, 비천한 신분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기생의 고민을 볼 수 있다. 주생의 이름은 회이고 자는 직경이며 호는 매천이라 했다. 주생의 집안은 대대로 전당이라는 곳에 살았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촉주의 별가라는 벼슬살이를 하면서 촉에서 살게 되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영민했다. 시도 잘 지었다. 나이 18에 태학생이 되었고 동배들의 추앙을 받는 바가 되었다.
주생 자신도 재주와 학문이 남에게 뒤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대학에 다닌 지도 수년이 흘렀다. 계속 과거에 응시했으나 매 번번이 낙방을 했다. 이에 주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 세상의 인생이란 마치 티끌이 연약한 풀잎에 깃들어 있는 것과도 같은데 어찌 명예에 얽매여 더러운 속세에서 허덕이며 아까운 청춘을 보낼까 보냐. 이때부터 주생은 과거에 대한 뜻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대신 장사의 뜻을 두었다. 주생이 재산을 헤아려 보니 100,000냥이 되었다. 그중 반으로는 배를 구입했다. 강호를 오가며 남은 돈으로 잡화 장사를 시작했다. 이 속이 있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다. 이래서 아침에는 옷땅에 있었고 저녁이면 초땅에 있었다. 그는 장사에만 굳이 구애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다. 어느 날이었다. 악양성의 밖에 배를 메어두고 오래전부터 친히 지내는 나생을 찾았다. 그 또한 뛰어난 선비였다. 나생은 주생을 반갑게 맞이했다. 술을 마시며 서로 즐겼다. 주생은 취하는 줄도 모르고 되취하여 배로 돌아왔다. 나는 벌써 땅거미가 짙게 깔렸다. 둥근 달이 떠올랐다. 주생은 배를 강 가운데 띄워놓고 돛대에 기댄 채 어느새 고나게 잠이 들어버렸다. 배는 맞바람을 받아 쏜살같이 흘러갔다. 주생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뿌연 안개 속에서 절간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달은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다. 강 양쪽 언덕에는 푸른 나무들만이 희미하게 보였고 새벽빛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나무 그늘 사이로 초록 불빛이 붉은 난간의 푸른 주렴 사이로 은은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딘가고 물으니 전당이라고 했다. 아침이 밝았다. 주생은 고향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 태반은 벌써 세상을 떠나버린 뒤였다. 주생은 시부를 읊조리며 배회했다.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기생 배도를 만났다. 주생가는 어릴 적 속곱 동무였다. 그녀는 제주나 미모에 있어 전당에서는 제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배랑이라 불렀다. 배도는 주생을 집으로 모셨다. 서로 마주 대하니 몹시 기뻤다. 주생은 시 한 수를 지어 그녀에게 주었다. 배도는 시를 읽고 몹시 놀라 말했다. 난군의 제자가 이다지도 훌륭하니 모든 사람에게 굽힐 데가 없구려. 어찌하여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옵니까? 그래, 장가는 되시었나요? 아직 장가도 못 갔소.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제 소원이옵니다. 난군님은 이제 배로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시와요. 그러면 난군님을 위해 좋은 배필을 마련해 드리겠사옵니다. 배도는 주생에게 은근히 마음을 둔 터였다. 주생도 배대의 아름다운 자태에 은근히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생은 웃으면서 사양했다. 내 어찌 감히 바랄 수가 있겠소. 이렇듯 즐겁게 노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배도는 어린 계집종을 불러 주생을 별실로 모셔 편히 쉬게 했다. 침실 벽에는 절구 한 수가 걸려 있었다. 시의 내용이 생소한 것이었다. 주생이 계집종에게 이 시는 누가 지은 것이냐 하고 물으니 주인 아씨가 지은 것이옵니다 했다. 주생은 벌써 배도의 곱디고 온 자태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시를 읽으니 한층 더 정이 쏠렸고 마음은 불같이 타올라 만 가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는 이 시에 대꾸를 지어 그녀의 뜻을 떠보려고 했다. 아무리 고심했으나 좀채 시를 이룰 수가 없었다. 밤은 깊어만 갔다. 달빛은 뜰에 가득했고 꼭 그림자는 운치를 도왔다. 주생은 이리저리 배회했다. 호련 문 밖에서 얘기소리, 마루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사라졌다. 주생은 매우 의심쩍었다.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었다. 배도의 방은 그리 멀지 않았다. 주생은 배도의 방을 살폈다. 사창에선 촛불이 환히 비쳐나왔다. 주생은 몰래 다가가 안을 보았다. 배도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채운전을 펴놓고 첩연화란 살을 초하고 있었다. 단지 전첩만 지었을 뿐 후첩은 아직 짓지 못하였다. 이에 주생은 창문을 열면서 말했다. 주인 아가씨의 살을 이 나그네가 채워드려도 좋겠소? 배도는 짐짓 화난 듯이 말했다. 미친 손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주인 아가씨가 이 나그네를 미치게 할 따름이오. 배도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생으로 하여금 그 살을 완성하게 했다. 주생은 살을 다 지었다. 그때서야 배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야곡선 술잔에다 서화주를 따라 권했다. 주생은 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배도가 아무리 권해도 사양했다. 그녀는 주생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처연히 말했다. 저의 조상은 호족이었지요. 조부께서는 천주의 시박사 벼슬을 지내시다가 죄를 지어 서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빈곤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절개를 지켜 깨끗이 간직하려 했지만 이미 기생의 명부에 올라 부득이 사람들과 얼려 술 마시고 놀게 됐답니다. 저는 늘 한가한 시간이며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달을 바라보며 넋을 잃곤 했어요. 이제 낭군님을 배우니 풍채가 의젓하시고 거동이 활달하며 재주가 빼어나고 생각이 깊사옵니다. 제 비록 몸은 처나오나 침석에 모시고 건재받들기를 원하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낭군님이 후일에 입신 출세하셔서 속히 높은 신분이 되시어 저를 기생의 명부에서 빼주시와 조선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신다오면 하는 것뿐이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낭군님이 저를 버리셔 도중에 헤어지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오며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비오듯 눈물을 흘렸다. 주생은 그녀의 하소연에 크게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씻어주며 말했다. 그것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그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어찌 생각이 없을까. 배도는 눈물을 거두고 안색을 달리하여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여야불상이요 사이기행이라 하지 않았어요. 낭군님은 이 익과 곽수옥의 일을 못 보셨는가요? 낭군님이 저를 멀리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 하오면 맹세의 말씀을 해주시와요. 배도는 노나라에서 나는 고운 명주 한 자락을 꺼내어 주생에게 주었다. 주생은 즉석에서 붓을 들었다. 주생이 쓰기를 마치자 그녀는 정성껏 봉해서 치마띠 속에다 간직했다. 이날 밤 그들은 고당부를 읊으며 맘껏 즐겼다. 그것은 김생과 취취며 위랑과 빙빙의 재미에 견줄 바가 아니었다.